자, 금리 이야기 또 해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셈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내면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겠고 다양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가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리 인하를 일단은 단행했는데 요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증권사들의 평가, 설문조사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두 분인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중립적이다라는 분들인데 NH투자증권의 이창목 센터장은 총평을 통해서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의 이준재 센터장은 중립적인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대부분 다 두 분이 긍정적, 수혜 업종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피해 업종은 뭐 보험이나 은행 이런 쪽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센터장들 좀 볼까요? 조은남 대신증권 센터장은 역시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기인 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센터장은 수출주 비중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윤남 센터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 대부분 다 전문적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은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다른 또 분들 보시죠. 미래에셋대우의 안병국 센터장은 잘한 조치다. 긍정적이지만 재정 확대에 병행돼야 한다라는 정권부 단서를 달았고요. 삼성증권의 신동석 센터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기업 실적에는 영향이 좀 작겠지만 건설이나 증권,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건설증권은 수혜업종, 보험업종은 좀 피해업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의 김재형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요. 인하 효과의 선반영으로 큰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수혜업종은 자동차, 피해업종은 은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종훈 센터장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미 저금리 상황인데 뭐 금리 더 내려봐야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주요 센터장들의 의견을 봤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금리 인하 타이밍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신종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액션 자체보다는 이제 시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한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베스트였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네. 사실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작년이 더 강했었던 거는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라고는 보지만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무역 증가율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 아직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비가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견 좀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었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게 뭐 여러 지역에서 ECB라든지 BOJ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특징이라서 재정 정책과 같이 나와야 된다는 저희 어떤 뭐 비슷한 조건부를 달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발표된 뭐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인 냉각 분위기를 조금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런 액션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뭐 무엇보다 최근에 증시가 올라선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리 보시면 이머징 통화가 조금은 괜찮았고 수출 증가율이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증시만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금리 인하가 뭐 단발성이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번 그 사후 약방문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좀 후대응이었었는데 시쳇말로 뒷북이다 이랬지만 이번엔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다. 근데 시장 평가는 그래도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근데 그 금리 인하 포인트를 보면은 사실상 개인 그 소매금융을 하시는 대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이자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걸 알고 있고 예금금리는 확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좀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아요. 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 진작 효과라든지 내수의 어떤 부채 경감의 정도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25bp 물론 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은 내수가 살아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내 고용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느냐, 항상 소득 가설에 기준한다면 지금 당장 비용이 조금 뭐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서 소비를 더 증가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경기가 얼만큼 살아나는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근데 이제 엄청난 비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크게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코스피가 맨날 갇혀있던 박스피라는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스피를 돌파시키는 게 가장 큰 요인은 뭐 거래 시간을 늘린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하에서 반짝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 이익이 올라서야 되는데 때마침 사실 뭐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즉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은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0포인트를 보면 2,000포인트 오면 이제 무조건 팔아야겠네 내지는 2,000포인트가 상당히 버거운 지수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200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단단하게 하방을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3년째 이익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쩌면 하반기에 이제는 2000이라는 게 상단이 아니라 하단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사실 수출 증가율입니다. 국내 매출이 돌아서야 PBR이라는 자산 가치에 기반한, 즉 자산이 100이 있어도 100을 다 못 돌리면 PBR을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100이라는 자산을 다 돌리려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매출이 일어나려면 사실 지금은 수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뭐 충분히 박스피라는 그 5년간의 어떤 응축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분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금통위는 끝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변수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사실 6월에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MSCI 뭐 중국이 편입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FOMC에서 미국이 굉장히 좀 그 강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브렉시트를 앞두고 조금 주춤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6월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사들고 있거든요. 네. 그 즉슨 뭐 고용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온 미국의 고용 데이터 보시면 쇼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더 내시경 그러니까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면 고용이 어떤 4.7%라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즉 달러화가 하반기에는 약세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머징 쪽에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고용이 쇼크라고 했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굉장히 강하게 샀다라는 거는 한국의 수출이 하반기엔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들어오고 있다. 거기다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목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금통위 변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주목해야 될 변수하고 그다음에 시장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꾸려가야 되는지 업종까지 조금 네. 함께 압축해 주시겠습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은 그래도 조금은 주춤될 수는 있습니다. 뭐 워낙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음 주에 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FOMC가 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브렉시트 2월 그러니까 23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이슈다 보니까 혹시 모를 변수, 혹시 모를 악재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되거나 내지는 지수가 여기서 좀 옆으로 길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들이 지나고 나서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보는 방향성은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수출 증가율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4년째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이라면 저희들 하우스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조금은 정체된 지수이긴 하지만 2천을 그래도 크게 예전에 2천을 깨게 되면 오히려 사야 되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가 2016년에 가장 화려한 랠리의 어떤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적극적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구간으로 향후에 2주를 좀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당연히 시크리컬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가 더 이상 이제는 이익의 바닥을 이제 뭐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금융주와 산업재 이 두 가지의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아직 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정정책이라는 기대감,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할인율이 올라갔을 때 저평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상당히 좋은 시장이 3분기에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금리 이슈와 그다음에 또 시장 평가, 특히 이제 주시장에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출발 증시 830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